안녕하세요. 나의 인생 책 이야기 출연하게 된 저는 트로트 가수 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 없나 기웃거리는 포장마차 익숙한 불빛에 침맘 달래 이술 한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2008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제가 가수를 준비하다가 첫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수 신혜로서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거라는 그런 의미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스토리라는 제목의 앨범이 나왔는데 그때 좀 수록곡이 한 8곡 정도 됐고요. 그때 타이틀곡은 신인답게 사랑해 주세요라는 곡이 타이틀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가물가물하네요. 다가갈수록 멀어가는 당신 모습 때문에 흰의 눈물 별이 되어 나를 떠미네요. 다시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당신만을 사랑했는데 당신 하나 믿었었는데 정준 게 잘못인가요? 바보처럼 당신이 다시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당신만을 사랑했는데 당신 하나 믿었었는데 정준 게 잘못인가요? 바보처럼 당신이 그리워요. 오늘도 바보처럼 당신이 가져온 책은요,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인데요. 이 비밀의 화원은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인 메리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대부분이 어린 소년들이고요. 이 메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영국에 있는 고모부의 대저택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또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참 차갑게 변해 있었던,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던 메리가 많은 이제 또래의 친구들과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서 이 변하는 과정과 디콘이라는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와 이제 콜린이라는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를 또 이렇게 동화시키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어린이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랑 닮아 있구나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비밀의 화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430페이지에) 있는 작품 해설 및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화원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마법. 메리 레녹스는 아주 까다롭고 찌무룩한 표정의 여자애입니다. 아빠는 영국 정부의 고위 관리로 인도 식민지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쁩니다. 게다가 몸까지 약해서 어린 딸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는 굉장한 미인입니다. 하지만 몸치장을 하고 이런저런 파티를 쫓아다니느라 메리랑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메리는 인도인 하녀하고만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인 하녀는 무엇이든 복종만 합니다. 옷도 하녀가 입혀주고 밥도 하녀가 먹여줍니다. 귀찮은 건 무엇이든 하녀가 해줍니다. 그래서 메리는 성격이 나쁩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대로 뛰어놀지 못해서 몸도 약합니다. 어느 날 인도에 전염병 콜레라가 돕니다. 그래서 메리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죽고 맙니다. 메리한테는 친척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영국 북부 지역의 요크셔에서 사는 고모부가 유일한 친척입니다. 결국 메리는 고모부가 사는 영국의 요크셔 지역으로 갑니다. 황무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지역이지요. 대자연이 펼쳐지는 광활한 황무지. 메리는 대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아 나갑니다. 자연 속에서 곡식이 자라나는 마법이 일어나듯 메리도 대자연 속에서 마법처럼 변해 나갑니다. 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일꾼도 만나고 마을에 사는 소년 디콘도 만나고 골방에 박혀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던 사촌 콜린도 만납니다. 그리고 울새랑 다람쥐도 만나지요. 그런데 정원에는 모두가 숨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고모가 가장 좋아하던 장미 화원입니다. 고모가 10년 전에 죽으면서 고모부의 언명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울새는 메리에게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메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합니다. 1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화원. 장미나무는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회색과 갈색으로 뒤엉킨 나뭇가지가 모든 걸 뒤덮은 신비로운 공간. 사방에서 밀려드는 고요한 정적. 메리는 묘한 이 화원에 홀딱 빠져듭니다. 메리는 마을 소년 디콘과 함께 화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메리의 동갑내기 사촌 콜린은 아주 괴팍합니다. 인도에서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마음대로 합니다. 투정과 변덕을 부리며 하인들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자신이 다리 병신에 곱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파묻힌 채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냅니다. 몸은 더욱 약해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런 콜린을 우연히 만나고 콜린은 메리를 통해서 대자연의 정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점차 좋아집니다. 자신의 다리 병도 곱추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밀의 화원은 메리와 디콘과 콜린이 남몰래 뛰어노는 낙원이 됩니다. 고모부는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요크셔에 있는 정원과 장미 화원과 아들 콜린은 부인을 떠올리게 해서 자신을 더욱 괴롭히게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타향을 떠돌다가 문득 새로운 삶의 욕구를 느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고모부는 폐허가 된 장미 화원,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괴팍한 아들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건 생생하게 살아난 장미 화원, 그리고 활달하게 뛰어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자연이 또다시 커다란 마법을 부린 겁니다. 1911년에 처음 출판된 이 작품은 처음에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학 비평가 마라니타 라스키가 내가 본 아동용 서적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가 감동적으로 읽은 고전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조그만 조각 하나하나가 영롱하게 반짝이다가 결국에는 대자연과 인간이라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읽으면 그 모자이크는 더욱 영롱하게 반짝거립니다. 땅에 떨어져 썩은 밀알이 온갖 태풍을 견디며 태양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대자연의 마법처럼 우리 인간도 대자연의 마법을 통해 쑥쑥 커나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처럼 자라오신 분들은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고, 또 이제 영어로 하면 시크릿 가든이잖아요. 예, 시크릿 가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좀 심층 있게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신에만 믿고 상상의 나래로 따라오세요. 예, 제가 비밀의 화원 책을 처음 접한 시기는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이제 소설책을 사다 주셨어요. 그때 사온 책 중에 하나가 비밀의 화원이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좀 얇고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이었어요. 아마 제 나이에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을 추천받으셔가지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처음 읽었던 소설이라 그런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한번 그 기억을 떠올리고자 제가 또 사서 봤는데,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그때는 제가 12살이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10살, 12살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또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험심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으로 봤고, 저렇게 예쁜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고 정말 병약한 나의 또래 친구를 내가 함께 데리고 가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또 어른의 입장으로 사서 보게 됐을 때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살아오면서 만나게 돼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마인드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 가꿔지는 내 마음 같은 거 좀 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배웠던 점도 있어요. 치유는 천천히,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이 비밀의 화원이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좀 이렇게 발견해 달라고 외치는 비밀의 화원 같았어요. 약간 느낌이. 한 소절 전해드릴까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애타는 사랑에 건들면 울 것 같은 내 얼굴 좀 봐요. 예, 아직은 대중적으로 많이 그렇게 히트 친 곡은 아니지만 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고 계시고 예, 비밀의 화원이 아름다움을 품고 있듯이 언젠가는 자기를 발견해 달라고 한 것처럼 예, 제 노래도 나 좀 봐요. 나 좀 봐달라고 신혜라는 화원이 있다는 걸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연관성을 제가 좀 발견했네요. 예. 아침 햇살이 잠을 깨우듯 내 맘에 잠을 연 그대 오고 있나요? 어디쯤 왔나요? 나 자꾸 기다려지네.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애타는 사랑에 건들면 울 것 같은 내 얼굴 좀 봐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내 마음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와줘요. 그대 역시 그랬다고 말해주세요. 난 이미 그대 거니까. 저녁 노을이 물들어 가듯 내 맘을 적시던 그대 멀리 있나요? 가까이 왔나요? 나 자꾸 기다려지네.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애타는 사랑에 건들면 울 것 같은 내 얼굴 좀 봐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내 마음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와줘요. 그대 역시 그랬다고 말해주세요. 난 이미 그대 거니까. 그대 역시 그랬다고 말해주세요. 난 이미 그대 거니까.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죠.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좀 폐쇄적이던 메리에게 예, 울새, 진짜 새죠. 예, 울새가 와서 그 복잡한 화원들 중에 가꾸지 않은 화원들 중에 예, 그 화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약간 메리의 어떤 마음도 열고 예,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고 정말 이제 방치가 되어 있던 어떤 화원에 정말 삭막했던 화원을 우리 메리와 디콘 그리고 콜린이 함께 갖고 가면서 예, 정말 생명을 불어넣고 꽃과 나무가 자라고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예,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비밀의 화원은 예, 제 자신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폐쇄적이고 닫혀있던 제 마음, 예, 그걸 어느 누군가가 예, 정말 친절함으로
알아봐 주셔서 이렇게 살포시 열어주셨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가고 가꿔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닮았다고 그렇게 연관이 지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 메리는 먼 발치에서나마 엄마를 바라보는 게 좋았고 엄마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엄마에 대해서는 아는 건 거의 없었다. 그랬기에 엄마를 사랑한다거나 엄마가 죽은 뒤에 지독한 그리움에 빠진다거나 하는 일은 메리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 사실 메리는 엄마가 전혀 그립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아이였기에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온전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조금 더 철이 들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린 데다가 항상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지금 메리에게 중요한 건 과연 자신이 좋은 사람에게 맡겨질까 아닐까, 과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할까 아닐까, 그래서 아야를 비롯한 모든 원주민 하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다는 대로 맞춰줄까 아닐까 하는 거였다. 메리가 처음 간 집은 영국인 목사 집이었다. 메리는 그 집에 계속 머물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집에 머물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영국인 목사는 가난한 데다 메리 또래의 자녀가 5이나 있었다. 그 애들은 모두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서로 장난감을 차지하려고 싸우기 일쑤였다. 메리는 그 구질구질한 집이 싫었고 그 집 식구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메리와 놀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메리가 온 다음 날 메리한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메리는 그걸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별명을 제일 먼저 생각한 아이는 베질이었다. 베질은 거만해 보이는 파란 눈에 들창 코를 가진 사내 아이인데 메리는 그 애가 아주 싫었다. 메리는 콜레라가 번진 날 그랬던 것처럼 혼자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다. 메리가 흙더미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정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며 놀고 있었는데 베질이 옆에 오더니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흥미가 일었는지 불쑥 이렇게 제안했다. 거기에 돌멩이를 여러 개 올려놓고 바위 정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기 한가운데. 베질이 메리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흙더미를 가리키자 메리가 소리쳤다. 저리 가. 난 사내 아이가 싫어. 저리 가. 베질은 한동안 화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메리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베질은 여자아이를 놀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베질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메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또 돌며 노래하고 웃었다.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 정원에 있는 꽃은 잘 자라나요? 흰 방울꽃과 새조개 껍데기 그리고 금자나가 나란히 피었네요. 베질은 다른 아이들이 듣고서 웃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댔다. 메리가 성질을 낼수록 아이들은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를 더 많이 노래했다. 그 후 메리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메리를 계속해서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라고 불렀으며 메리에게 말을 걸 때에도 툭 하면 그렇게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베질이 메리에게 말했다. 넌 이제 너희 집으로 갈 거야. 이번 주말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 메리가 대답했다. 나도 정말 기뻐. 우리 집이 어딘데? 베질이 7살 특유의 짓궂은 어투로 말했다. 너는 너희 집이 어딘지도 모르니? 그야 당연히 영국이지. 우리 할머니도 그곳에 사셔. 우리 마벨 누나도 작년에 할머니네 집으로 갔어. 하지만 너는 너희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할머니가 없거든. 너는 너희 고모부한테 가는 거야. 이름이 아치볼드 크레이븐이래.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메리가 쏘아붙이자 베질이 대답했다. 그건 나도 알아. 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하긴 계집애가 뭘 알겠어.
이건 내가 아빠랑 엄마가 너희 친척 아저씨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건데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 무진장 크고 황량한 집에서 사는데 성질이 괴팍해서 아무도 못 오게 한대. 그런데 설사 옆으로 오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갈 거야. 곱사등인데다가 무섭게 생겼거든. 난 네 말 안 믿어. 메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획 돌려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크로퍼드 부인이 메리를 불렀다. 크로퍼드 부부는 메리에게 며칠 후에 영국행 배를 타고 고모부 댁으로 가게 될 거라고. 아치볼드 크레이븐 아저씨는 미셸 스웨이트 장원에 산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들은 메리가 돌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관심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자 크로퍼드 부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몰랐다. 부부는 메리에게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메리는 크로퍼드 부인이 키스라도 할라 치면 고개를 획 돌려버렸고 크로퍼드 씨가 어깨라도 토닥거리려 하면 딱딱한 태도로 어깨를 감싸쥐었다. 나중에 크로퍼드 부인이 안쓰러워하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메리는 정말 끔찍한 아이예요.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미인인데다 예의 바른 성품이었는데 메리처럼 매력 없는 아이는 생전 처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메리를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짓궂은 행동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비밀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비밀의 화원은 있죠. 예, 제 자신이 비밀의 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발견을 못한 그런 비밀의 화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항상 제가 좀 방치해 놓고 가꾸지 않고 이렇게 조금 포기를 해야 하나 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10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화원하고 좀 닮아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또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그게 놓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화원을 가꾸기 시작하고 예, 많은 분들께 그 아름다운 화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가꾸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비밀의 화원은 저 신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리가 처음으로 비밀의 화원을 발견한 순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메리는 울새를 바라보고 다시 웃으며 말했다. 네가 어제는 열쇠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으니 오늘은 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야 해. 하지만 너도 잘 모를 거야. 울새는 그네를 타던 덩굴가지에서 담 꼭대기로 날아올라 부리를 벌리고 커다랗게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뽐냈다. 이 세상에 한창 뽐내하는 울새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없었다. 그리고 울새는 언제든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었다. 메리 레녹스는 인도에서 아야에게, 아야는 하녀예요. 네, 마법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마법이 일어났다. 상쾌한 돌개바람이 산책로로 밀려들었는데 아까보다 비교적 강한 바람이었다. 나뭇가지를 파도치게 만들고 다듬지 않아 담에 걸린 채 길게 흘러내린 담쟁이 덩굴을 뒤흔들 정도였다. 메리가 울새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느슨하게 흘러내린 담쟁이 덩굴 옆으로 젖혀졌다. 메리는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담쟁이 덩굴을 손으로 잡았다. 그 뒤에 무언가가 보였다. 흘러내린 잎사귀 뒤에 숨겨져 있는 동그란 손잡이. 그것은 문에 달려있는 손잡이였다. 메리는 잎사귀 밑으로 두 손을 집어넣고 무성한 담쟁이 덩굴 옆으로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나무와 철문 너머까지 빡빡하게 뒤엉켜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담쟁이 덩굴은 흔들리는 커튼처럼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다. 메리는 너무 기쁘고 흥분이 돼서 심장이 콩콩 뛰고 두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울새는 자신도 메리만큼 기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계속 지저귀며 노래를 불렀다. 손에 잡힌 이것은 새로 만든 이 네모난 것은 뭘까?
손으로 더듬어 보니 구멍도 하나 느껴졌다. 그것은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의 자물쇠였다. 메리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열쇠를 꺼냈다. 메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꼭 집어넣고 옆으로 돌렸다. 자물쇠 구멍에 딱 맞았다. 두 손은 모두 동원해야 했지만 열쇠는 제대로 돌아갔다. 메리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누가 오는지 살피기 위해 고개를 돌려 기다란 산책로를 살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계속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다. 그래도 메리는 너무 떨린 나머지 숨을 다시 깊이 들이마시고 흔들리는 덩굴 커튼을 뒤로 젖힌 채 문을 밀었다. 그러자 10년의 세월이 천천히 열렸다. 아주 천천히. 이윽고 메리는 그 사이로 살짝 들어가서 문을 닫고선 문짝에 등을 기댄 채 주변을 살펴보았다. 너무 흥분되고 경이롭고 기뻐서 숨이 다 가빠왔다. 마침내 비밀의 화원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은요. 메리가 원래 외동으로 태어나서 좀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좀 까칠한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평생 이제 바라는 거 없이 이렇게 좀 주변에서 뭔가 다 맞춰주고 그냥 폐쇄적으로 계속 살았다면 이 울세라는 존재도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에게 정말 좋은 걸 알려주고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어떤 인도자가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지나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메리는 그 와중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뭔가를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고 또 호기심도 있고 그거를 또 실행으로 옮기는 그리고 용기 있는 어떤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울세가 나타났을 때 주저없이 용기를 내서 그 비밀의 화원 문을 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 아마 여기서 가장 병약했던 우리 콜린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제 못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화원에서 일어나서 두 발로 걷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하고 어떤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고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메리가 어떤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 그런 장면, 두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는 콜린을 볼 때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부인이 그리워서 거의 아들을 방치하다시피 했었는데 아들 스스로가 용기를 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콜린 아버지의 심정은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꽃과 자연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계절마다 피는 꽃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들, 그런 걸 맡을 때마다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제가 동물원을 찾아가서 동물들의 그런 행동과 표정을 보고 또 힘을 얻고 오곤 하는데, 그 비밀의 화원에 그래 예쁜 꽃들과 이 동물들이 뛰어노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 책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 이 한 사람을 꼽기가 참 힘드네요. 왜 좀 요즘 세상에 삭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좀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계속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유해드리고 싶고 동심과 어떤 느끼는 점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보셔서 좋은 영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땅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메리는 너무 빨리 뛰어서 방에 도착할 즈음에는 숨이 다 가빴다. 머리칼은 헝클어져서 이마를 덮었고 두 뺨은 환한 분홍빛이었다. 점심 식사는 식탁에 차려져 있었고 마사는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좀 늦었구먼요. 어디 갔다 왔단가요? 디콘을 만났어. 마침내 디콘을 만났다고. 그 애가 올 줄은 알았는디 아가씨가 보기에는 어떻든가요? 마사가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내가 보기에 디콘은 정말 잘생겼어. 메리가 분명한 어조로 대답하자 마사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애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좋은 아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생겼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디요. 코가 너무 많이 칙해졌음께. 나는 그런 들창코가 좋아. 그리고 눈이 너무 동그란데요. 색깔은 아주 좋지만서도. 마사가 약간 의심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메리는 이번에도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난 동그란 눈이 좋아. 그리고 황무지 위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처럼 보이는 눈동자도 마음에 들어. 마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가득 머금었다. 울 엄니는 걔가 새랑 구름을 항상 올려다봐서 눈동자가 그런 색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라. 하지만 입이 너무 큰 것 같은디 그렇지 않던가요? 마사가 물었지만 메리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디콘의 커다란 입이 좋아. 내 입도 그렇게 크면 좋겠어. 마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는 얼굴이 조그맣게 입이 고로코름 크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거구만요. 어쨌든 난 아가씨가 그 애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 씨앗과 원예용품은 마음에 드세요? 디콘이 그걸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 애가 그걸 가져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요크시에 있는 거라면 분명히 가져올 테니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아이니까요. 메리는 마사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지나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마사는 그런 건 묻지 않았다. 마사는 씨앗과 원예용품에만 많은 관심을 보였다. 메리가 두려워한 순간이 단 한 번 있긴 했다. 꽃씨를 어디에 뿌릴 생각이냐고 물을 때가 그랬다. 마사는 줄기차게 물었다. 그것에 대해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던가요? 아직은 아무에게 묻지 않았어. 메리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러면 원예 책임자한테는 묻지 마소. 로치 씨는 너무 그만한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밭일을 하는 일꾼과 벤 할아버지만 보았을 뿐이야. 내가 아가씨라면 나는 벤한테 물을 것이구먼요. 그 한해는 겉보기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툭하면 투덜대긴 하지만 크레이븐 주인님도 벤 한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둘 정도께요. 주인 마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한해가 여기서 일하면서 마님을 재미있게 웃기곤 했으니까요. 마님은 벤 한해를 좋아하셨지라. 아마 그 한해람은 아가씨한테 길에서 벗어난 모퉁이 하나 정도는 구해주었지라. 길에서 벗어난 모퉁이라면 아무도 쓰지 않을 테니까 내가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지? 메리가 가슴을 졸이며 묻자 마사가 대답했다. 그럴 이유가 없지라. 아가씨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게요. 메리가 점심을 최대한 빨리 먹고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모자를 쓸어 방으로 뛰어가려는데 마사가 메리를 말렸다. 할 말이 있구만요. 아가씨가 식사 먼저 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크레이븐 주인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오셔서 아가씨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메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왜? 왜? 내가 이곳에 올 때 고모부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피처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메드록 부인이 그러는데 울 엄니 땀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니가 스웨이트 마을을 걸어가다 주인님을 만났대요. 주인님과 말씀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크레이븐 마님은 우리 오두막에 두세 번 다녀가셨지요. 주인님은 잊어버렸지만 우리 엄니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담하게 주인님 앞으로 나섰지라. 우리 엄니가 아가씨에 대해 주인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땀시 주인님이 내일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아가씨를 만나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단게요. 아, 고모부가 내일 다른 곳으로 가신대? 정말 다행이야.
이번에는 오랫동안 떠나 계실 예정이라고 하더만요. 가을이나 겨울까지 돌아오지 않으실게요. 외국 여러 곳을 여행한다는데 항상 그러시니까요. 아, 정말 다행이야. 너무 기뻐. 메리가 좋아하며 말했다. 만일 고모부가 겨울까지, 아니 가을까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밀의 화원이 살아나는 걸 구경할 시간은 충분할 터였다. 설사 그 다음에 고모부가 사실을 알고 화원을 빼앗는다고 해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네 생각에는 고모부가 언제 나를 만나려고 하실 것? 메리는 말을 다 마칠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면서 매드록 부인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부인은 제일 좋은 검은 드레스와 모자 차림을 하고 옷깃을 커다란 브로치로 고정시켰는데 브로치에는 남자 사진이 들어있었다. 컬러 사진의 주인공은 몇 해 전에 죽은 남편인데 부인은 정장 차림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브로치를 착용했다. 부인은 급히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말소리도 평소보다 몇 배는 빨랐다. 한 단어보다는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피어남, 다시 피어남. 그리고 2025년에 만나게 된 나의 인생 노래, 그리고 나를 다시 깨워준 나의 책,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렘으로 붉게 핀 매화꽃 그 누구의 순정이 도냐 긴 목마름에 애타는 그 입술 그 누구를 기다리나요 잠 못 이뤄 뒤척이는 사연 휘영청 밝은 달은 알기나 할까 무정한 이맘 날 잊어 안 오시나 길 잃어 못 오시나 매화꽃만 울그락 울그락 시리도록 붉게 핀 매화꽃 그 누구의 사랑이 도냐 긴 외로움에 흘리는 그 눈물 그 누가 닦아주나요 잠 못 이뤄 뒤척이는 사연 휘영청 밝은 달은 알기나 할까 무정한 이맘 날 잊어 안 오시나 길 잃어 못 오시나 매화꽃만 울그락 울그락 매화꽃만 울그락 울그락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무대보다 더 깊은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1909년 출판된 영국 출신 미국 작가 프랜시스 버넷의 동화. 이 책 한 권으로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